글쎄요, 뭐 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치소에서 달리 할 게 딱히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영어와 관련해서 뭐 그렇죠. 책들 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리도 있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은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됐는지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독서를 하죠. 많이 뭐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된 책이 하나 있죠. 조윤선 전 장관. 예.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걸 읽으셨는지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거든요. 탈옥하는 내용인데요? 예, 그 안에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네. 나폴레옹 왕이 황제가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네. 갇혀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유망한 선원이 이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아요. 나중에 이제 어떤 모함을 받냐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나폴레옹 황제를 도우려고 했다. 이런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요새 감옥에 갇혔다가 역 감방에 갇힌 모 신부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돼요. 예. 탈출을 해서 이 신부가 하나 가르쳐준 게 몽테크리스토 섬에 가면 보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보물을 가져다가 이제 부자가 되고 귀족이 돼서 이 자기를 모함했던 두 사람을 거꾸로 복수를 한다. 예. 이거거든요. 세 가지가 좀 의미심장해졌다. 세 번째는 그래도 감옥에 가서 칼을 갈고 나중에 복수를 했다. 예. 이거를 읽는 이유가 혹시나 자기가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예. 그런 어떤 해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좀 구설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과 그게 이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 뭐 이거를 뭐 조윤선 전 장관이 직접 원해서 받아봤는지 읽어봤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 변호사님, 조윤선 전 장관이 재판에 나올 때마다 이제 언론 카메라에 잡히는데 그때마다 눈에 띄게 좀 초췌한 모습.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턱선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칼날처럼 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을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한 그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5분마다 몇 시냐, 지금 몇 시에요 할 정도로 강박관념을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식사는 안 하고 귤과 같은 것을 계속 먹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나왔을 때의 모습이 최초에 구속됐을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많이 좀 시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복수극 소설뿐만 아니고 요가, 몸매 관리,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관련 보면, 책들을 지금 또 계속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아마 본인도 원했을 거고 또 남편분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책을 보면서 건강을 챙겨라라고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요가 같은 것을 제가 언론을 봤더니만 그 요가를 하기 어려운 사람도 좁은 장소에서 요가를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여성으로서 당연한 거 건강에 관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책을 봤을 때에 이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사실은 괜찮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지 한 석 달 지났으니까 초기에는 좀 당황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조윤선 전 장관은 거의 그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라고 불릴 정도로 예. 그런 정도의 아마 그 직과 역할을 수행하다가 급전직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과거에 그런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권에서 굉장히 고위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심리적 공황 상태가 오고 적응이 잘 안 돼서 과거에 한때 어떤 분은 안기부장이었던 분은 들어가서 자해까지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아마 밥이 안 넘어갔겠죠. 그런데 아마 그 남편이 다행히 변호사라 거의 매일 아마 방문해서 누구보다도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변호사여서 아마 심리적 안정은 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책과 관련해서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그 책 내용이 사실 핵심 키워드는 4개 아니겠습니까? 누명, 감옥, 탈옥, 복수 이건데 저는 이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본인이 대리로 감정을 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책은 상당히 감옥 생활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 그것을 아마 심는 데는 괜찮은 그 책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져서 아마 그런 의미로 모르긴 해도 짐작컨대 남편분하고 아마 남편이 권했을 가능성도 저는 매우 많다. 이건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있는 데서 자기의 다음 삶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이런 부분을 아마 좀 고양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 책을 반입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대부분. 조윤선 전 장관하면 생각나는 게 국민들이 인사청문할 때 한 달 지출 금액이 너무 많았다. 생활비요. 예, 생활비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천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 어디 썼는 거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주의하게 질문도 하고 뭐 그랬어요. 예, 그 주변 사람을 갖다 많이 좀 이렇게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4월 6일 기준으로 5주 동안 영치금이 113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5주 동안 113만 원. 예,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 이게 그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했다 그러는데 그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도소의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죠. 예. 근데 우리 그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적응의 시기를 갖다가 거치고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김기춘 실장 재판에서는 최 변호사 그 비망록,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망록이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니까 증거로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에 이제 그 공소장을 내면 이걸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인정 못합니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재판장님이 검찰에게 증거 입증하시죠 합니다. 그래서 증거 목록을 내는데 그 중에서 이 김영환 전 그 수석의 비망록 원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니까 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김영환 전 실장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돌아간 실장 원래는 그 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쓴 사람이 나와서 증거 부동의 하면은 나와서 이거 당신 쓴 거 맞소 하면은 쭉 다 본 다음에 아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셔 버리니까 보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은 지금 법률적으로 아주 대응을 하는 겁니다. 나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증하시오라고 검찰에서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입증하세요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환 전 수석의 그 수첩을 가져다 준 것이 친어머니 김영환 전 수석의 모친이시거든요. 그래서 모친이 나오셔서 아 이게 돌아간 그 아들의 유품인데 이걸 2차 저차해서 가지고 왔고 그때 있는 그대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증거 능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비망록을 보면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비망록이 김영환 전 수석이 썼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냐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거든요. 스텝이 꼬였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떻게 스텝이 왜 꼬였냐면 이거죠. 김기춘 비서실장 측 변호인이 아 이거는 이 김영환 비서관이 쓴 것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공방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 준 친어머니를 증인으로 내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이 안에는 당신들이 불리해질 거다. 이 안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원망하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증언하는 것이 당신들은 불리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원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보면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제 업무가 좀 힘들어서 하는 소리였는데 자세히 봐라. 불쾌한 감정이라는 게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빅망록을 보면 원망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그럼 빅망록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법리적인 장치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증거 동의할 수 없대. 설령 그것을 증거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봤을 때 원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주의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것이 뭐 다리가 꼬였다라고는 할 수 없고 아마 지금 있는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들이 상당히 노련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법적 대응을 그 검찰에서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정된다면이란 전제 같은 그렇습니다. 게 있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 재판도 참 어떻게 결론날지 좀 궁금해지는데 롯데 일가에 대해서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도 오늘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미경 씨를 비롯해서 신격호 회장 등등이 다 오늘 출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참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엎친 데 겹친 격이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보도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3번 이상 재판에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해외에 나가서 어떤 그
비상 경영을 하기는커녕 이 재판에 그쵸. 하기도 예, 어려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격호, 서미경, 신영자 이분들이 그 조세 포탈 배임 혐의로 해서 첫 공판이 이루어졌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들로서는 지금 그 자백을 했는지 부인했는지는 지금 아직까지 저도 보도를 명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부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재판에는 특히 서미경 씨가 계속 성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판에 생각보다 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신격호 지금 총괄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사실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잠깐 왔다가 가라고 할 정도가 있기 때문에 준비 공판기일인가요? 그때 그랬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 롯데 일가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롯데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미 어제 사실은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하면서 롯데가 그 70억 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을 또 뇌물로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도 이걸로도 또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신동빈 그 회장이. 거기다가 롯데가 지금 롯데호텔 상장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중국으로부터 직접적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롯데인데 그룹 전체가 아마 지금 그 최대 위기 상황에 아마 창업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군다나 창업주인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이 건강 상태가 지금 매우 아주 안 좋은 상태이니까 거기 이제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나 또 이렇게 자녀들이 굉장히 그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정치 권력과 유착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이게 어떤 특정 한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 큰 기업과 정치 권력이 유착을 한 이 정경 유착의 고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끊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아마 다음 지금 출마하신 분들 중에 대통령이 한 분 나오실 텐데 다음 정권은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대책을 꼭 만들고 세워놔야 이런 악순환은 반복하지 않을 거다. 이런 교훈을 한번. 그때 준비 공판기일에 신격호 회장이 지팡이 던지고 직원들에게도 좀 뭐라고 하고 하면서도 또 나오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때도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좀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면 굳이 이 재판에 계속 이렇게 출석을 시켜야 되느냐. 그때 뭐 여기가 어디냐 뭐 일본어로 그렇죠. 뭐 고함을 질러대면서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이 옆에서 일가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울었다는데 사실상 뭐 이제 첫 번째 어떤 공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출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변호인단과 또다시 이제 재판부 간의 조율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경 그 대변인님하고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오늘 재판이 조세 포탈과 배임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정경유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롯데그룹을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는 뭐 비자금 이명박 정부의 어떤 비자금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대 담론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탁 털다가 사실은 일가의 어떤 음식점을 독점한다든지 혹은 조세를 포탈했다든지 이런 별건이라고 하잖아요. 별건 수사를 하고 그 별건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꼭 옳은 재판이 아니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분명히 있다면은 그 여죄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야 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게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이 시작을 해서 쭉 수사를 하다가 탁탁 털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어떤 건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여죄를 밝혀서 그러니까 그 재판을 여는 것 이거는 사실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